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서의 한 대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온당한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는 게 옳다고 하면 예수는 로마의 식민 지배에 동의하는 게 되고, 그러다고 하면 로마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꼴이 됩니다. 심각한 딜레마의 상황이죠. 예수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이 장면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가 세속 질서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근거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민주회복 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에게 성직자의 탈을 쓴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마저 복음의 이름으로 봉쇄한 것일까요? 예수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부당하고 불의한 세속의 권력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교회와 정치입니다. 이 자리에 사회팀장 이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한 종북몰이가 도를 넘고 있죠. 어느 정도인가요? 사제단의 그 시흥미사 이후에 네. 정치권 또는 보수단체, 박근혜 대통령 이하 상당한 이제 그 비판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들어보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사제복 뒤에 숨지 말고 종북 성향을 국민 앞에 드러내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같은 종교인들이긴 하지만 보수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정의구현 사제단의 정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정체를 밝히라고 하는 그 요구에는 그 요구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간에 일정 정도의 덫이 쳐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예컨대 비근한 예로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중세의 마녀 사냥을 하던 종교재판관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마녀를 판정하는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마녀로 지명받은 여성의 몸을 꽁꽁 묶은 뒤에 물에 던집니다. 살아나면 마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해서 화형을 시킵니다. 자기가 화형당하지 않으면 빠져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결백함을 입증해라,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웃나라인 이제 일본의 에도막보 같은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후미의 밝기라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콘화를 밟으라고 그렇죠. 한 거죠. 성화를 밟아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입증하라라는 건데, 밟게 되면 이제 배교를 하는 현상이 되고, 밟지 않으면 이제 칼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제 딜레마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종교인 사제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사제단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제단의 이제 몇몇 신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다른 통로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제단뿐만 아니라 한국 천주교 사제의 80% 정도는 전주교구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번에 전주교구가 미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정치인들이나 보수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종북 성향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인심에 대한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해왔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한 매우 안타까움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사안태는 어떤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계속 꼬여갈 것에 대한 어떤 우려점들이 사제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80년대의 경우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강력한 후견 세력으로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90년대, 2000년대는 상당히 보수적 목소리가 득세를 하면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고, 최근엔 또다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 내에서 이제 보수적인 목소리와 진보적인 목소리가 공존하기는 마련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의 흐름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 직후에는 비단 어떤 특정 종교라고 하기보다 모든 네. 종교에서 굉장히 강한 반공주의적 색채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제 표현들을 보면 십자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십자군으로서 이제 사탄,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자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 사탄으로 지칭하면서 그들을 이제 무찔러라라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공식적인 용어로 표명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신앙과 반공은 어떻게 보면 멸공은 동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 이제 반독재 군사 반독재 투쟁을 할 때에는 뭐 그때도 또 이제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또 기독교도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 운동의 한 강력한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고 김천 수기경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천주교 사회 참여에 어떤 얼굴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우규현 사제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교구의 지학순주교의 어떤 탄압을 천주교인들이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제들이 만든 이제 단체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시국 이사가 있었던 전주교 같은 경우는 또 김대덕 주교라는 사회 참여에 헌신했던 또 앞장섰던 그 주교가 보여줬던 어떤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혹은 네 군데 정도의 교구가 한국 사회 참여, 천주교 사회 참여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987년 이후로 가면 오히려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어떤 큰 흐름을 탔던 반면에 천주교는 약간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국적인 그 신자들의 대중조직이었던 가톨릭 농민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미신자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반면에 87년에 지금 이제 현재 대주교인 정진석 정진석 추기경이 이제 당시에 이제 담당 주교를 할 때 신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 체제로 바꾸면서 많은 이제 사제들이 항의를 받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라고 하는 평협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제 보수적인 인물로 바꾸게 되고, 지금 이제 그 사제단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사회 참여의 어떤 공식기구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회 주교회의 산하 기구. 현재로서는 이제 주교회 산하가 있는데 당시에는 아니었죠. 이걸 이제 주교회 산하로 바꾸면서 사회 참여 흐름의 어떤 맥이 끊기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가톨릭의 어떤 전통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낙태 반대라든가 아니면 가톨릭의 재산권의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사학법 개정 같은 문제에서 보수적인 발언을 하는 종종의 사례들이 생기는 반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참여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퇴색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것이 시점이 언제죠? 그게 반전되는 계기가 2009년 1월에 용산 참사를 계기로 사제들이 이제 사회적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례각 반대에 많은 사제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최근에 1년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이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사제들의 40% 이상이 동참하게 되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고통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쌍용차 농성장이라든가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가 제주 강정마을 문제, 많은 이제 사회 단체들이나 관심들이 줄어들 때도 이 사제들이 현장을 지키면서 그 눈물들을 닦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한국 사회 이제 천주교의 흐름이 과거에와는 많이 다른, 그래서 특히 이제 사제들로 국한시켜 볼 때는 훨씬 더 사회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천주교 내외의 교황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바티칸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느 교황보다 사회 참여에 대해서 천주교인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사제들의 용기를 북돋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서양사를 보면 중세는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성을 압도했기 때문에 암흑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근대 사회는 이제 교회 권력과 종교적 도구마로부터 어떤 자유와 이성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 그래서 이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게 어떤 근대성의 핵심 가치로서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런 종교계의 움직임은 이런 흐름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사제단에 대한 이제 비판의 핵심을 네. 이루는 논리인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호간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상호간에 필요한 신사협정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이 강했을 때는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요구했던 것이고 반대로 정치 권력이 강해졌을 때는 종교 권력이 정치로부터 또 어떤 독립을 요구했던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도 우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것들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심지어 이제 한기총이 시조격으로 삼고 있는 요한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조차도 스위스 제네바를 신정 총치를 했던 역사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정치와 종교의 이분법적인 명확한 구분이 아니라 많은 종교 학자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참여, 종교인의 정치 참여라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종교인이 정치에 해야 하며 참여하는가에 대한 평가의 대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종교인이 투표를 하는 행위조차도 정치적인 것이죠. 그래서 또는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 정치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제단의 이제 미층 미사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 보수 쪽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약간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은 올 상반기에 보수 기독교 교단이 민주당 야당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요구해서 또는 강압적으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인들을 동원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 무산시킨 경험이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한기총과 많은 이제 구성원상 겹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정당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성시화를 추진을 했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본다면 사실은 대통령 이야기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사제단의 정치 참여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설득력을 잃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창신 신부가 검찰에 고발당했죠. 이제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뭔가 이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선거 개입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좀 되풀이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뭐 시스템이라는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제단의 발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죠. 그 이후에 뭐 정치권에서는 그 전으로 이제 발언이 나옵니다만 이제 보수 단체들 같은 경우에 5곳의 단체가 각각의 이제 다른 기관에 또는 겹치는 기관에 이제 박창식 신부의 발언을 이제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어떤 경우는 내란 선동 같은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이제 군산지청 같은 경우에서 수사 착수 절차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은 불과 얼마 전에 박 대통령이 한참 선거 개입 논란이 있을 때 그때는 물론 이제 외부에서는 일정 정도 이제 전국 전환용이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이제 비판적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 이번에 이제 사제단을 또 고발하게 되는 또 한 단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두 단체를 연달아 잇따라 고발하게 되면서 검찰이 또 수사에 나가서는 그런 전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하나의 좀 시스템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마치 사실입니다. 이제 뭐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보여지는데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제 어떤 근거하에서 이루어지느냐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많은 진단들이 나오기를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자신감의 진화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정치적 신념이 강한 경우에, 종교적 신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신념이 강한 경우에 그 자신감에 의해서 다른 생각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강압적인 반응들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제들의 신부들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약간 이단시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약간 이단시하는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 전문가들조차도 약간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종교적 징후가 나타난다고 이 분석하는 자체도 하나의 종교적인 그렇습니다. 태도다. 예, 네.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이제 동시에 지금 뭐 몇몇 이제 자치단체장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반인 반신이라는 네. 표현도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움직임들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형적인 이런 것들이 약간 종교적 현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그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잘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나 대중들한테 어떤 이제 좋은 정책을 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이제 정상적인 메커니즘일 텐데, 네. 반면에 이제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캔들을 일으킬 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대다수 교인들이 기존의 어떤 그 믿음이라든가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유사하다는 그런 분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 현상으로 보는 경우들도 분명히 그게 있고요. 뭐 박근혜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박정희교라고 해야 될까? 사실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보통 선진화 담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과 또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경제적 성장이 둔화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이제 원칙적으로나마 이제 제시하면서 집권을 하게 된 케이스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들을 이제 대중들이 안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제는 침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통들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부 그 종교인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종교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더군요. 이제 그런 지점들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는 이제 강한 어떤 그 반공주의 같은 것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와 뭐 박정희 대통령 일종의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메시아주의로 보는 어떤 경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상당한 이제 그 폭력적인 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그런 이제 비판적인 그 언어 공격들이나 행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권 보수 세력의 종북머리에도 불구하고 종교계는 또 후속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죠. 네, 이제 같은 천주교 내에서도 이제 12월 이제 11일경 또는 이제 또 내년 초 이렇게 이제 정평이와 사제단에서 이제 총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정주교구의 한 교구의 이제 의견으로 마칠 것인지 아니면 천주교 차원에서 또는 정권 퇴진 목소리 이어갈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에 어떤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기독교와 그다음에 불교 또 원불교에서는 개신교죠, 이미 개신교와 불교 또 원불교에서는 이미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 사퇴 촉구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이제 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 종교 행사들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또 이후에도 물론 기독교나 여타 종교들의 그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문영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업 OTL 기획연재 3회차는 한겨레 20일 기자의 위장 취업 실패기입니다. 기혼의 Z기자가 CJ그룹의 경력 단절 여성 채용 프로그램에 기자 경력을 숨기고 지원을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떨어졌습니다. 몸매 때문인지 학벌 때문인지 혹은 경력 때문인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Z기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경력 공백기가 있는 여성은 재취업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눈꼬리라도 잡고 지금의 직장에서 버텨야 한다. 정치 기사는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을 다뤘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많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호합니다. 중도와 양비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가 하면 애매모호한 그의 말에는 여전히 주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는 어떻게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